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누구나 다 고민하고 관심 있는 건데 사실 어려운 말을 이렇게 아끼고 조심스러워 하는데 제가 혹시 뭐 과도한 표현을 했다면 그것은 저 개인적인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그냥 가감 없이 대학교에서 장점이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대학교에서의 장점 아닐까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저쪽 먼저 네. 네, 정식 공회장 도시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9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생의 도전, 기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빗불로 시에 맞는 제대로 표시해야 된다. 19. 네. 22쪽. 좀 뒤로 22. 몇? 20? 다음에? 10도 맞는 예. 22쪽. 이겁니까? 7번. 예. 네. 앞으로 이제 미래의 교육체계의 어떤 혁신 방향인데, 그렇다면 이제 정중경에 그 훌륭한 선생님인데, 훌륭한 부사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의학이라고 약학 이런 문제 분야에 실제적으로 우리 교수들, 교사님들이 많은 깔끔한 역시를 지도가 가능한데, 제가 좀 군의수고들 교관들이나 우리 비용기술소 교수님들께서 제일 변하지 좀 띄고 얘기하죠. 좀 띄고. 예. 제일 변하고 싶지 않은 게 교육 학습방법. 과거 기존 것을 그대로 유치하면서 조금 변화시켜가지고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과연 교수님들, 교사님들이 그런 능력을 어떻게 보수 교육을 시켜서 변할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정답이 일목요연하게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빅블러 시대에 연결하고 융합한다는 것은 학문과 학문이 하는 건데 각 분야에 이제 특성이 있겠죠. 그러나 이 미래 사회에 이걸 하지 않으면 자기의 그 독립된 것만 고수했을 때 미래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저 얘기를 하나 든다면 저는 농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항암 쌀 개발을 해요. 노화 억제 쌀. 그러려면 제가 그래서 이력서에 없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방송대 교수하면서 마치 서울대 의대가 앞에 있어서 거기 노화연구소에 일산암센터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나와서 제가 논문 130여 편 썼습니다만 거기에 내용 보면 사람들이 왜 농과대학 교수가 왜 항암쌀을 개발하냐, 암을 어떻게 하냐, 제 이력에 있는 걸 모르니까요. 그 공부를 의대 가서 약대 가서 그들의 연구하는 테크닉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논문이 많이 써있고 제가 국내에 특허 21개를 가지고 있는데 특허의 대부분은 의학과 약학을 융합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창용 우리 장군님께서 그 수도군단장이라고 저 쓰리스타십니다. 이제 군 생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군 같은 경우도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연결돼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전통적인 군 가지고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지 않을까. 연결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 교육은 특히 다른 교육과 달리 미래를 융합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의 기본 지식을 이렇게 지평을 넓혀줘야만이 그 사람이 보이는 눈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도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막 보여서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했습니다만 우리 요즘 미래 세대한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담보할 것인가?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중의를 모아가지고 답을 던져야 될 시점이죠. 그런데 다 오늘 주제인 저출산 내용을 보면 뭐 나오면 출산하면 첫 자녀한테는 얼마 주고 또 뭐 이런 것만을 강조하겠는데, 이것은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인 것도 물론 분수 따라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 문화적으로 출산을 해도 내가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출산된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문제들이 됐을 때 안전하게. 그래서 과거의 시대하고는 전혀 달라야 되겠죠. 저도 자녀 둘 있는데 제 식구와 같이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저 부모가 아니었으면 애들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사회는 이렇게 지금 우리 이창훈 장군 질문한 대로 이렇게 연결하고 융합하려면은 그 학생이 기초 지식이 단단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몇 가지 하나 차제에 설명드린다면,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한문 교육이 거의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선택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기본 한문 800자 정도는 우리가 일본, 중국 상대하려면 다 우리가 유럽, 미국이나 유럽만 상대하는가요? 우리가 아시아 속에서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기초교육, 아까 지덕체에서 채덕수로 바뀌어야 되지만 한문교육은 저는 800자 정도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융합도 하고 연결도 하고 가능하지. 우리만 일본도 중국도 다 한문 문화권에서 이런 문화를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안 해도 되는, 요즘 한문 하나도 몰라요. 요즘 자녀들이. 영어만 막 기초가 중요한가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연결하고 융합하려면 기초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인간도 돼야 되잖아요. 인성교육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앞으로 자녀한테 효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과정에서 인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거 하려면은 교육의 과부하를 팍 줄여줘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뭐 학교 갔다 오면 학원으로, 학원 갔다 오면 또 이런 문화, 또 요즘에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막 교육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고 우리 20만 지금 출생아들이 신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올까요? 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저도 어떤 때 일간지에 막 투고하고 싶은데 또 투고하면 또 다음날 공격 올까봐 그냥 망설이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조금 더 심한 얘기도 몇 가지 있으면요, 잘못된 거 제도 한 두 가지만 얘기하면, 학교가 이렇게 막 폐기가 되고 있잖아요. 학교 급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급식법은, 학교 급식은 민간에 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학생 수가 10명, 20명인데 거기다 영양사 채용하고 조리사 채용해가지고 이게 교육의 방해 맞나요? 민간한테 10명, 20명, 이제 어차피 마이너 소수 적은 학교가 대부분인데, 하나 예를 들자면 급식법,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인구가 많을 때, 이 축소 사회가 됐는데 이미 거기에 부응하는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은 쭉 보면 뭐 남녀평등법, 고용법, 또 지금 학교 급식법, 이거 다 손대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지금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에 동떨어진 얘기를 좀 막 못한 얘기를 해서 송구합니다만, 어쨌든 미래 사회가 받게 된다, 이걸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교육과 수능에 미치는 영향이 또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어떻게 바꿉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하는 평가 방법, 학생들의 평가 방법. 지금은 학기제도 아닙니까? 학기제도 정해진 시간에 한 학기에 5과목, 6과목 듣고 그걸 8학기, 15등에서 듣고 그걸 8학기에서 하면 좋고. 이게 타임 베이스드 에듀케이션이에요. 시간 기반의 교육인데 우리가 어떤 얘기들이 승부시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역량 기반 이런 노력도 없었다. 그건 뭐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역량의 수준을 어떤 분야에서 역량의 수준을 달성해놓고 그 학생들이 그걸 역량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그냥 계속하게. 그러니까 과목을 수료하는 시간 차이가 있겠죠. 그게 개인별 차이를 보이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이제 그 규제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규제를 풀어가지고 그런 제도를 바꾸면 수능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 나중에 고교 학점제 도입하게 되면 거기도 뭐 그런 비슷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면 근데 그런 게 이제 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이 되면 어떨까. 여러 가지 제가 의문이 있지만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 같기도 한데요. 우리는 다 대입제도에 온 국민들이 다 요즘에는 또 의사가 되는데 막 다 했고 이번에 또 자퇴생들이 많대요. 자, 시험 방향과 이런 것들이 시험 제도를 이용을 바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만 잘 보면 의사도 되고 스카이 대학도 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검정고시를 막 다 바꾼다고 했잖아요. 검정고시 가서 1등급 하면 다른 우위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4월 6일 날 16,000명이 10대가 정부는 이런 사실들을 외면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교육의 시장 갖다 맡겨야 될 게 있고 국가가 관여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대학 입시를 국가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은 이미 지났다. 대학의 입시나 이건 다 시장에 맡겨서 이 앞으로 인구 적은 축소 사회에 맞게끔 제도가 따라줘야 된다.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까 수능도 없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 패자부활절도 있어야 되는데 외국에서의 시험 제도 한번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AP나 SAT 또 IBP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의 IBDP 또 미국에서의 SAT, AP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지혜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것도 한 번에 의해서 실수하면 찍는 거 잘못 찍으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뀌어서 원하는 대학 못 가고 이런 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되죠. 운동선수 하다 보면 어느 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고 더 잘 나올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수능 시험 보는 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날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제도 이거 다 분석해보면 제도가 있잖아요. SAT는 1년에 여러 번 제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걸 성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미 선진화된 평가제도도 우리에 맞게끔 모디파이 한다면 이게 우리가 정착하는 우리에 맞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수능을 계속 유지한다면 1학기, 2학기 2번 한다든가. 그러나 기본적으로 평가 내용은 하드파워에 머무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능에 처음 도입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기초 과목 몇 과목으로 다시 유지한다면 되돌아가야 되고 그렇다면은 지금 질문하신 대로 대학의 영향도 커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제로 꼭 쥐고 있는 것이 마치 놓으면은 교육부나 정부가 뭐 다 손 놓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시장에 저는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 등록금도 10년째 묶어놓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기업에 학교에 낼 수도 있고 등록금을 올려서 교육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게 더 훌륭한 거지. 이번에 또 뭐 어느 후보들은 뭐 대학 무상교육을 얘기했대요.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내용을 담보하는 게 아니고 우선 표만 얻겠다. 무상교육 좋잖아요. 무상교육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까요? 교육에 투자 지금 10년간 대학 다 등록금 동결해놓고 제가 총장할 때요. 방송대학 등록금 3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 총장 잘려도 좋으니 교육부한테 우리 2% 올린다. 35만에서 40만 올린다고. 이게 공개도 되겠죠? 교육부에서 전화 왔어요. 방송대학에서 올리는 건 명분이 있지만 우리 올리면 다른 대학이 다 올린다고 하니 그 예산 줄 테니 총장님 가만히 있어 주세요. 제가 던지니까 그래서 물론 그 지원금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대입 제도는 지금 40만에서 20만 시한부잖아요. 저는 암 환자가 지금 시한부 약 먹고 있다고 저는 교육의 현실을 진단합니다. 그러면 빨리 조기 발견해가지고 빨리 적절한 치료약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타이밍은 늦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의학분업도 이게 미리미리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겠어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서 이거 뭐 그냥 사회적인 큰 이슈로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교육이 이거와 뭐가 다르겠느냐? 똑같이 저는 대응을 좀 소홀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질문에 너무 덩 떨어진 얘기 한 것 같아서. 예. 예, 대학의 역량 강화는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대학 교수들이 굉장히 별도의 방 쓰니까 완고하잖아요. 내 거 양보하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려면은 대학에 재량권을 많이 줘야 되죠. 그래서 좀 학점 제도도 전면적으로 요즘에 이제 모든 대학들이 뭐 여름방학 겨울에도 막 학점을 이수해서 조기 졸업하는 제도를 많이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졸업만 해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면 그 인정된 걸 대학에서 인정해서 빨리 그 사회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연성이 있어야 저는 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고교 학점제가 도입돼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대학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또 대학 학점을 130으로 고수할 게 아니라 학점은행제 또는 기타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줘야 되죠. 제가 총장할 때 졸업학점을 140에서 130 내리는데 교수회의를 20번도 됐습니다. 이렇게 내리면 한 번에 졸업자가 5만 명인데 학교 예산 결손 어떻게 책임질 거냐. 총장이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부터 그렇게 어려운 게 대학 교수의 사이죠. 자기 과목이 아니고 전체 과목 내리는데 그러면 3과목 내지 4과목이 축소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것부터 할 거냐. 대학의 교육사학 중에 교양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양과목 같은 경우를 학점은행제로 활용한다면 대학은 그야말로 전공을 공부하는 데 아닙니까? 저는 그 평가의 유연성을 과감히 주고 그걸 대학한테 일임한다면 지금 선생님 질문한 대로 평가제도도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걸 교수 개인이나 이런 제도적으로 갑자기 바꾸는 것은 우리 교수 사이에 고립된 이러한 학문 영역의 특성상 쉽게 교수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 유연성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견인이 되지 않을까. 뭐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네.
예, 예. 그 우리 지금 오늘은 제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만 많이 했고 미래 얘기만 했는데 사실 사교육이 우리 한국처럼 열정적이고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OECD 국가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7번째 3050 클럽에 들어간 이런 것들은 교육 때문에 됐지 않습니까? 이건 사교육의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사교육이 우리가 그 교육의 양극화를 가는 쪽으로 가지 않고 학생 자녀의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것으로 전환된다면 교육의 그 포지티브적인 면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지금 선생님이 질문하신 우리 한국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요즘 다 아시겠지만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말을 배우려고 하는 열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중요한 것처럼 우리 사교육이 이런 우리 교육, 우리 전통적인 기초 지식 또는 아까 최덕지 교육이 했지만 언어 교육도 최덕지 교육만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어 또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국가가 이건 전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민 결혼한 사람들, 외국 유학생들이 언어에 대한 우리는 우리말이 쉽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영어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측면에서 언어 교육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는 기초 인성교육 다음에 언어 교육을 충실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만이 애국과의 우리 문화가 연결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연결, 융합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답변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혹시 추가로 질문